내려가는 모양으로 생겼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그거는 일반적으로 생산자들이 이윤을 극대화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생산자들이 이윤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한 공급 곡선은 반드시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모양으로 생겨야만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제학에서. 그 다음에 수요 곡선은 반대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모양처럼 이렇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요 곡선은 왜 이렇게 반드시 밑으로 내려가는 모양으로 생겼느냐? 그 이유는 보통 소비자들이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소비자의 효용 극대화와 생산자의 이윤 극대화를 통해서 시장에서는 수요 곡선이 생길 수 있고 공급 곡선이 생길 수 있고 그 다음에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이렇게 생기면 당연히 균형이라는 게 생기기 마련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따라서 균형점에서 가격이 결정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결국은 이 논리를 계속 따라가 보면 가격의 결정을 설명하려면 결국은 어떤 문제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가격의 결정을 설명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수요 곡선이 있어야 되고 공급 곡선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은 왜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 거야? 생산자의 이윤 극대화와 소비자의 효용 극대화 때문에 이렇게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존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류 경제학에서의 가격 결정 원리는 사실은 이윤 극대화와 효용 극대화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다. 이윤 극대화와 효용 극대화로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을 설명하고 이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을 통해서 가격의 결정을 지금 설명하는 거야. 그러니까 생산자가 이윤을 극대화하지 않거나 소비자가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지 않게 되면 아예 시장에서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라는 게 존재할 수 없어요. 그래서 가격의 결정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요. 보세요. 생산자가 이윤을 극대화하려면 자신의 이윤을 극대화하고 싶어요. 생산자가 이윤을 극대화하려면 뭐가 주어져 있어야 됩니다. 뭐가 주어져 있어야 생산자가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겠어요? 예컨대 자, 지금 빵 시장이니까 생산자는 당연히 빵 공장 주인이죠. 빵 공장 주인이 빵을 팔아서 자신의 이윤을 극대화하려면 적어도 뭐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 나의 극대 이윤이 얼마일 거다라는 걸 계산할 수 있어요. 빵에 뭐가 주어져 있어야 됩니까? 이미 가격이죠. 빵 가격. 자기가 빵을 만들었을 때 이 빵을 얼마에 팔게 되는지를 알아야 자기 이윤이 얼마가 생길 것인가를 알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가격이 이미 주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빵 가격이 주어져 있지 않으면 빵 가격이 주어져 있지 않으면 생산자가 이윤을 극대화한다는 거 이거 불가능해요. 아니 가격을 모르는데 가격을 모르면 당연히 자기가 빵을 팔아서 얼마의 이윤을 얻을지 모를 거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이윤 극대화한다는 건 이건 불가능한 거죠. 불가능합니다. 이윤을 극대화한다는 게 가격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산자가 이윤을 극대화하려면 이미 빵 가격이 주어져 있어야 돼요. 주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소비자가 효용을 극대화한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내가 빵을 몇 개를 먹어야 나의 만족, 효용이라는 게 만족감이라는 거거든요. 빵을 먹었을 때 내가 얻을 수 있는 만족감이 효용인데요. 내가 빵을 몇 개까지를 먹어야 나의 효용이 극대화될 것인가? 이거를 계산하는 것을 통해서 소비자가 자신의 수요 곡선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모양에. 그러면 소비자가 효용을 극대화하려면 소비자 또한 뭐를 이미 알고 있어야 되죠? 마찬가지로 빵 가격을 알고 있어야죠. 그래야 내가 빵 몇 개를 먹을지를 결정할 거 아닙니까? 가격을 도대체 내가 시장에 가서 빵을 얼마 주고 살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빵을 몇 개를 먹을지를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결국은 생산자가 자신의 이윤을 극대화하거나 소비자가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려면 이미 빵 가격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빵 가격을 알고 있거나 빵 가격이 이미 주어져 있어야 돼요. 빵 가격이 이미 주어져 있어야 생산자와 소비자가 이윤 극대화 또는 효용 극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웃긴 논리가 되느냐면요.
빵 가격이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빵 가격이 이미 주어져 있어서 생산자가 자신의 이윤을 극대화하고 소비자가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해요. 그래서 공급 곡선이 생기는 거고 수요 곡선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수요와 공급 곡선을 통해서 시장 균형이 생기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빵 가격이 결정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이상한 얘기죠. 이게 웃긴 얘기가 지금 됐습니다. 그죠? 빵 가격이 이미 주어져 있는데 빵 가격이 이미 주어져서 이윤 극대화와 효율 극대화를 할 수 있었던 건데 그래서 수요와 공급 곡선이 할 수 있는 건데 이 과정을 통해서 다시 가격이 결정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때 주어지는 빵 가격은 뭐고 이미 주어져 있는 빵 가격은 뭐고 빵 가격이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또한 결정되는 빵 가격은 뭐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미 빵 가격이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다시 빵 가격이 결정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논리를 우리가 보통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러한 논리를 우리가 보통 순환논리, 논리학에서 이러한 논리를 우리가 보통 순환논리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순환논리. 그러니까 순환논리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보통 원인과 결과죠. 원인과 결과가 끊임없이 순환하는 그러한 논리를 우리가 보통 순환논리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원인이 결과가 되고 다시 결과가 하나의 원인이 되는. 그러니까 도대체 뭐가 원인이고 뭐가 결과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는 이러한 논리를 우리가 보통 순환논리라고 그러는데요. 따라서 수요 공급의 법칙을 통해서 가격의 결정을 설명한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순환론의 모순에 빠져버립니다. 논리학적으로. 그러니까 이미 가격이 주어져 있는데 주어져 있는 가격을 통해서 다시 가격이 결정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수요 공급의 법칙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엄밀히 얘기하면 수요 공급의 법칙은 이건 과학이 아닙니다.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게 자연과학이 됐건 사회과학이 됐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목격하게 되는 어떤 현상의 원인과 결과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결국은 과학이거든요. 어떤 현상의 인과성입니다. 현상의 인과성을 우리가 정확하게 설명해내는 것이 그게 과학인데 수요 공급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이게 순환론이 돼버리기 때문에 즉 원인과 결과를 정확하게 설명을 못해요. 원인과 결과 이미 가격이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가격이 결정된다라고 이야기해버리기 때문에 원인과 결과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순환론적인 모순에 빠지게 되고 따라서 수요 공급의 법칙을 통해서 가격의 결정을 설명하는 것은 그런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과학적 설명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주류 경제학은 잘못된 경제학입니다. 애초에 그 출발점 자체가 왜 지금 잘못된 경제학이냐? 신무전파 경제학이죠. 신무전파 경제학이 왜 잘못된 경제학일 수밖에 없느냐면 이미 가격의 결정 원리 자체를 지금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경제학이에요. 가격의 결정 원리 자체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경제학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가격 자체, 그러니까 이윤의 원천을 설명하지 못함으로써 절대 가격 수준이 왜 그렇게 결정되는지를 지금 전혀 설명하지 못하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의 논리가 기본적으로 이윤 극대화, 효용 극대화의 문제로부터 시작하는데 이윤 극대화, 효용 극대화로부터 시작해서 가격의 결정을 설명하려면 결국 이미 가격이 주어져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적 모순에 빠져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수요 공급의 법칙이 가격의 결정을 잘 설명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천천히 뜯어보면 전혀 가격의 결정을 설명하지 못하는 굉장히 허무적인 논리 내지는 굉장히 비논리적인 어떤 설명 방식이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주류 경제학의 가격의 결정 원리는 사실은 상당히 많은 문제점들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시장 경제론이 갖고 있는 또 다른 문제점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 주류 경제, 그러니까 첫 번째 주류 경제학은
가격 그 자체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경제학이다라는 거죠. 따라서 결국은 가격의 결정 과정을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뭐도 제대로 잘 설명 못한다라는 얘기예요. 가격을 설명하지 못하면 뭐도 사실은 설명 못하는 거죠. 자원 배분 메커니즘 자체도 설명 못하는 겁니다. 왜 자원 배분의 상태가 이렇게 변하는지를 설명 못해요. 가격을 설명해야 자원 배분 상태가 왜 이렇게 바뀌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건데, 가격을 설명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자원 배분 상태가 왜 이렇게 바뀌는지도 사실 정확하게 설명을 못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면요. 이 시장경제론에서는, 그러니까 시장경제론에서 가장 중요한 법칙이 수요공급의 법칙인데, 수요공급의 법칙은 우리가 논리적으로 봤을 때 사실상 기각되어야만 하는 논리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시장경제론을 지탱해주는 또 다른 굉장히 중요한 법칙 가운데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이 희소성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희소성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도 그 주류경제학이나 결국은 그 신고전파 경제학이죠. 신고전파 경제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법칙입니다. 이 경제학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법칙이에요. 이 희소성의 법칙이라는 게. 그러면 이 희소성의 법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인간의 욕구는 무한한데, 그 충족 수단입니다.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그 충족 수단은 유한하다. 유한하다. 이게 이제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희소성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무한하다, 유한하다라고 하는 거는 상대적 개념이죠. 상대적 개념인데요. 그러니까 인간의 욕구는 무한한데 그 욕구를 충족시켜줄 그 충족 수단은 유한하다는 거예요. 제한되어 있다. 라는 게 희소성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희소성의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가장 쉽게 하는 질문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왜 식당에 가서 메뉴판을 보고 고민을 왜 하느냐, 이런 질문이에요. 그냥 여러분들 먹고 싶은 거 먹으면 되는데, 그죠? 왜 우리가 늘 식당에 가서 메뉴판을 보고서 뭘 먹을까를 왜 고민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죠. 그 고민하는 이유가 왜 고민하게 됩니까? 사실은. 예컨대 내가 오늘 점심에 뭐 근사한 뭐 등심 스테이크를 먹고 싶다. 그럼 그냥 가서 등심 스테이크 먹으면 되는데, 먹을까 말까 또 왜 고민하죠, 사람들이? 예. 결국은 가격이라는 돈 때문에 그러죠. 한 끼 식사로 막 한 몇만 원에 해당되는 등심 스테이크를 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너무 비싸다. 결국은.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고민하게 된다라는 거죠. 고민하게 된다. 그러니까 근데 사람들은 뭐 누구든지 등심 스테이크나 근사한 점심 식사, 저녁 식사 먹고 싶어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욕구는 있는데 그거를 충족시켜줄 충족 수단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다는 겁니다. 제한되어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고민을 통해서 결국은 뭘 하게 되느냐 하면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택을 하게 됩니다. 선택. 그렇죠? 그래서 내가 오늘 점심에 뭘 먹어야 가장 나한테 그 가장 좋은 결과를, 가장 만족스러운 결과를 보장해 줄 것인가. 이거를 사람들이 고민한다는 거야. 그죠? 뭐 예컨대 내가 오늘 출근길에 집에서 나왔는데 그냥 지나가는 모범 택시 불러 세워가지고 그냥 모범 택시 타고 직장으로 출근하면 되는데, 그죠? 사람들이 그러질 못하고 그 막 매일 그 아침 출근길에 막 그 지옥 같은 그 지하철에서 막 고생스럽게 출근을 한다. 또 왜 사람들이 그렇게 못하느냐. 그죠? 편안하게 그냥 모범 택시 타고 출근하면 될 텐데 왜 그렇게 못하느냐? 결국은 충족 수단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충족 수단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고민을 통해서 결국은 선택을 하게 된다라는 얘기죠. 뭐 택시를 타든가, 돈이 좀 더 없으면 전철을 타든가, 돈이 좀 더 많으면 모범 택시 불러서서 그냥 타고 출근한다든가, 결국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선택이라는 게 결국 합리적이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합리적.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희소성의 법칙이라는 것을 통해서, 희소성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경제학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 합리적 선택의 문제를 다루는 겁니다. 경제학의 목적이에요. 경제학의 목적이 뭐냐? 그러니까 도대체 경제학이 뭘 하려고 하는 학문이냐? 결국은 이 합리적 선택의 문제를 다루고자 하는 게 경제학의 가장 궁극적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 외에는 경제학이 다루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문제 외에는 다른 문제들은 경제학이 다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주류 경제학에서. 그래서 시장 경제론에서는 결국은 경제학의 궁극적 목적은 합리적 선택을 어떻게 수행할 것이냐의 문제에 대한 답을 주는 것. 그게 경제학이 존재하는 이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제학이 존재하는 이유다. 한편으로는 굉장히 설득력 있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경제학이 사람들에게 주려고 하는 답이라는 게 뭐냐? 어떻게 하면 합리적 선택을 통해서, 그죠? 자신이 가장 어떤 유리한 경제적 어떤 후생을 누릴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답을 주려고 하는 게 이제 결국 경제학의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사실은 이 얘기가요, 어마어마하게 사실은 무서운 얘기입니다. 왜 이게 무서운 얘기냐면요. 만약에 누군가가 실업자가 됐다라고 해요. 실업자가, 그러니까 어제까지 직장을 잘 다니던 사람이 말이죠. 직장을 잘 다니던 사람이 갑자기 직장을 잃었어요. 실업자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 주류 경제학이나 아니면 시장 경제론에서 얘기하는 이 합리적 선택이라는 문제, 그죠? 합리적 선택이라는 문제에 비춰보면 실업이라는 이 문제는 결국 누구의 책임입니까? 실업은 이거는 누구의 책임이죠? 이거는 사회가 책임져야 될 문제가 아니고 개인이 책임져야 될 문제. 이 실업의 문제, 직장을 구하지 못하거나 직장을 잃게 되는 이 실업의 문제는 결국 누가 책임져야 될 문제입니까? 개인이 책임져. 예, 이거는 개인의 문제가 될 겁니다. 얘네들 얘기에서는. 이거는 실업이라는 문제는 이거는 결국은 개인의 문제가 될 거예요. 왜 개인의 문제가 되느냐면 결국 이 사람이 실업자가 된 이유는, 그죠? 아무도 이 사람한테 너 실업자 되라고 강요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실업자가 된 이유는 뭐에 실패했기 때문에 실업자가 된 거예요? 합리적 선택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합리적 선택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들 다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갈 동안에, 그죠? 남들은 다 합리적 선택을 했는데 이 사람은 대학 가는 게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 이러면서 고등학교 시절에 놀았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직장도 못 구하고 결국 실업자가 됐다. 설령 직장을 잡았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은 다 대학을 졸업한 사람인데 얘는 대학도 못 졸업했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1순위로 그냥 잘렸다. 그래서 실업자가 된 거다. 그죠? 그럼 누가 책임지라는 얘기냐? 그러니까 대학을 갈 수도 있었고, 그죠? 대학을 갈 수도 있었고 그냥 그냥 놀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뭐라고 그럴까요? 시간을 낭비하면서 지낼 수도 있었다. 근데 이게 결국 선택의 문제다라고 해요. 이게 선택의 문제다. 그죠? 그러니까 개인이 이거는 결국 선택을 하는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실업자가 된 사람은 결국 이 선택이 잘못돼서 실업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실업자가 된 이유가. 그죠?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경제학이 이 합리적 선택의 문제만을 다뤄야 된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비합리적인 선택이라는 것이 있다는 얘기고, 그 비합리적 영역에 속하는 문제는 그건 온전히 다 그건 개인의 문제다라고 보는 겁니다. 개인의 문제다.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사회가 책임질 문제도 아니고 그건 개인이 합리적 선택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남들보다 불행해지는 거고 실업자가 되는 것이고 가난해지는 것이고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경제학의 목적이 합리적 선택의 문제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얘기가요, 사실은 굉장히 무시무시한 얘기다. 무시무시한 얘기다. 그래서 왜 여러 선생님들 아시겠지만 텔레비전 토론회 같은 데 보다 보면
그 굉장히 그 보수적인 입장을 가지고서 이 토론에 나온 사람들 가운데서 보면 막 노동자들이 파업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막 부자들에 대해서 뭐 배가 아파서 파업을 한다느니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사람들이 그냥 노동자를 비난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들의 세계관이요. 그게 그 사람들의 세계관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런 얘기를 그냥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의 세계관이 그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희들 왜 파업하느냐라는 거예요. 너희들 그게 억울하면 너가 사장하면 되는 건데 너한테도 사장할 기회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너가 뭔가 이제까지 살면서 좀 선택을 잘못해왔기 때문에 사장을 못하고, 그죠? 너희 공장 사장은 예컨대 벤츠 타고 다닐 동안에 결국 너는 그냥 노동자 된 거 아니냐. 근데 왜 자꾸 사장한테 이것저것 요구하면서 파업하고, 뭐 더 뺏어내려고 하고 이러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노동자들의 파업을 그 부자나 그 기업주의 일종의 그 땡깡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합리적이지 못한 그냥 그 어리광을 피운다든가 이렇게 억지를 부리는 것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이런 세계관을 갖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미 합리적 선택에 실패한 사람들인데 그거를 누구 보고 책임지라는 얘기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시장경제론에서 얘기하는 이 합리적 선택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무서운 얘기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시장경제론이나 아니면 주류경제학에서 얘기하는 또 다른 굉장히 그 중요한 법칙 가운데 하나인데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그 굉장히 무시무시한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이 자체가 또한 몇 가지 논리적으로나 이론적으로도 좀 문제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 결국은 이 사람들은 경제학의 궁극적으로 다뤄야 될 문제는 합리적 선택의 문제만을 다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결론이 도출되게 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희소성의 법칙이에요. 희소성의 법칙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 희소성의 법칙은 제가 그 강의 안에도 적어놨습니다만 제 강의 안에서 제가 지금 이 희소성의 법칙과 관련돼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제 강의 안 그게 3쪽이죠. 그 3쪽에 보면 몇 가지 질문이래가지고 제가 몇 가지 질문에서 1번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인간의 요구 실현과 무관한 생산 양식이라고 하는 게 존재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희소성의 법칙과 관련돼서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할 수가 있느냐면 예컨대 자 원시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에 살았던 원시인이죠. 원시인에게 희소성의 법칙이 작용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이 원시인, 수천 년 전에 살았던 원시인에게 희소성의 문제가 존재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예, 존재했죠. 이 사람도 원시인도 인간이에요. 인간이기 때문에 무한한 욕구를 갖고 있던 존재입니다. 근데 당연히 충족수단이 없었겠죠, 원시인들이. 그죠? 근데 오늘날 지금 수천 년이 흘러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지금 21세기 사람, 21세기 인간입니다. 21세기 인간에게도 희소성의 법칙은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존재하고 있죠. 그죠? 그러면 이 희소성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요, 희소성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원시 시대 때도 존재했던 거고, 사실은 노예제 사회 때도 존재했던 거고, 봉건제 사회도 존재하는 거고, 자본주의 사회도 존재하는 문제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 보편의 문제예요. 인간 보편의 문제입니다. 인간 보편의 문제예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어느 시대에 살았던 모든 인간들도 똑같이 이 희소성의 문제들을 가지고서 살았을 텐데,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원시사회죠. 원시사회에서 생산이 이루어지는 방식하고 원시사회에서의 생산 방식하고
원시사회에서의 생산 방식하고, 예컨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주류경제학자들은 지금 21세기 사회를 시장경제사회라고 얘기를 하니까, 일단 시장경제사회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시장경제사회에서의 생산 방식, 그 다음에 교환 방식, 분배 방식이 다르다랍니다. 그러니까 원시사회에서의 생산, 그 다음에 교환, 그 다음에 분배 방식이죠. 분배 방식이 다르다라는, 이게 다르다. 서로 다르다라는. 다르다. 그러면 희소성의 법칙이라는 걸 가지고서 왜 원시사회에서의 생산, 교환, 분배 방식하고 시장경제사회에서의 생산, 교환, 분배 방식이 왜 다른 거냐를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희소성의 법칙 가지고서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인간 보편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 보편의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정작 우리가 설명해야 되는 문제는 뭘 설명해야 되느냐면 이 다르다는 거를 설명해야 되는 거거든요. 다르다는 거를 설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 원시사회에서의 생산, 교환, 분배 방식하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시장경제사회에서의 생산, 교환, 분배 방식이 왜 달라졌느냐를 우리가 설명하는 게 사실은 중요하고 경제학의 가장 중요한 설명 대상이 돼야 돼요. 근데 사실상 이 사람들은 희소성의 법칙의 근거에서 경제학의 목적을 합리적 선택의 문제로 국한시킴으로써 이 중요한 문제를 아예 경제학의 대상에서 배제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배제시키고 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경제론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실제적인 삶입니다. 인간의 실제적인 삶을 변화시키는 경제적 요인들이 뭐냐에 관한 설명을 사실 아무것도 제공해주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간단하게 보더라도 100년 전 이 우리나라 사회입니다. 100년 전이면 조선사회였겠죠. 100년 전 조선사회에서의 생산, 교환, 분배 방식하고 100년이 흘러서 지금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의 생산, 교환, 분배 방식이 지금 달라졌어요. 그럼 이게 왜 달라지고 이게 도대체 인간 삶에 있어서 무슨 의미를 갖느냐를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주류경제학은 아예 이러한 문제 자체를 경제학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경제학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오직 경제학이 설명해야 되는 것은 합리적 선택의 문제만 다뤄야만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학을 결국은 인간의 삶과는 무관한 학문으로 지금 만들어버렸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실제적인 삶과 무관한 학문으로서 경제학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결국은 희소성의 법칙은 인간 보편의 이거는 제약이고 법칙이기 때문에 이러한 인간 보편의 법칙을 통해서 합리적 선택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자본주의 사회 자체를 초역사적인 어떤 그 보편적 사회로서 그냥 상정을 하고 있다. 라는 이런 문제점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를 초역사적인, 그러니까 원시 사회에도 존재했던 거고, 노예제 사회도 존재했던 거고, 봉건제 사회도 자본주의는 있었던 거고, 지금도 자본주의는 존재하는. 그러니까 자본주의라고 하는 개념 자체를 사실상 초역사적인 개념으로 지금 사고하고 있는 이러한 오류를 지금 범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항상 역사적인 관점에서 경제적 현상들을 봤을 때 그게 도대체 인간의 역사적 존재로서 인간 삶에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진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설명하고 이해하는 것이 가능한데 이 주류경제학 내지는 신고전파 경제학에서는 자본주의라는 개념 아니면 이 시장경제라는 개념이죠. 시장경제라는 개념 자체를 하나의 그냥 초역사적 범주로서 상정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경제 이외에 다른 경제라고 하는 것은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이런 측면에서 사실은 주류경제학은 경제학의 굉장히 중요한 설명 대상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사실은 배제시키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사실은 주류경제학으로서의 시장경제론 내지는 시장경제 사회라는 개념은 사실은 굉장히 많은 이론적 한계와 그 다음에 문제점을 갖고 있는 방법론, 경제학 방법론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는 가격이 가장 중요하다, 가격의 결정을 설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사실은 가격의 결정 원리를 정확하게 지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가격의 결정 원리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경제학의 그 대상을 합리적 선택의 문제로 국한시킴으로써, 이 뭡니까? 어떤 그 역사적인 생산 양식의 변화, 그 다음에 어떤 교환, 분배 양식의 변화라고 하는 그 경제학의 가장 중요한 설명 대상들을 경제학에서 배제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실제적인 그 어떤 인간의 삶의 문제입니다. 인간 삶의 문제들을 경제학이 지금 전혀 다루고 있지 못하다라는 이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경제학자들이 왜 경제 위기를 설명하지 못하느냐,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사람들이 실제로. 그러니까 예컨대 2007년도에 미국에서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있었고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있었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막 재정위기가 확산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경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거의 공황 상태로 지금 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늘 사람들이 질문하는 게 그런 거예요. 노벨 경제학상 탄 사람들도 그렇게 많고 한국에서도 미국 유학 가가지고 경제학 박사학위 받아갖고 온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왜 경제 위기를 전혀 설명하지 못하느냐, 아니면 왜 그걸 예측하지 못하느냐,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런 주류 경제학 가지고서는 사실은 어떤 현실의 구체적인 문제를 정확하게 우리가 분석하고 예측한다라고 하는 게 이게 사실상 이게 불가능하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가격의 결정조차도 설명하지 못하는 지금 경제학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인간의 어떤 실제적인 삶입니다. 인간의 어떤 실제적인 삶의 변화 자체를 아예 배제하고 있는 경제학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어떤 그 경제적 위기라든가 어떤 그 공황과 같은 이러한 문제들이죠. 이런 문제들을 이런 주류 경제학이나 시장 경제라는 개념 가지고서는 우리가 설명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류 경제학에서 이 시장 경제라는 개념을 쓰고 있다면 이제 마르크스 경제학이죠. 마르크스 경제학에서는 자본주의라는 개념을 가지고서 이제 현실을 다뤄봅니다. 자본주의라는 개념을